안녕하세요. 꽃사슴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부의 인문학, 우석지음, 펴낸 곳, 오픈마인드입니다. 종잣돈 500만 원으로 재테크를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그 500만 원을 50억으로 불려서 40대 초반에 은퇴했다. 무엇보다 그것을 지키거나 불리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행복했다. 빠른 은퇴 덕분에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딸에게는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나의 전망이 적중률이 높은 것은 그것이 단지 내 개인의 경험과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거인들의 통찰력을 빌렸기 때문이다. 나의 거인은 역사 속에 살아있는 경제학 거장이다. 인문학을 돈 버는 것과 관련지어서 읽고 생각하고 실전 투자로 연결시킨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인의 투자 통찰을 아주 알기 쉽게 알려주려 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언은 언제나 조심스럽고 힘들다. 나는 부동산 전망을 위해서 복덕방을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주식 투자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서 정보를 얻으려고 애쓴 적이 없다.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판단하고 투자했다. 내 곁에는 항상 최고의 경제학자와 철학자와 심리학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젊은 나이에 투자에 성공하고 일찍 은퇴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들 덕분이다. 국부론을 읽어보면 불쾌하고 불명예스러운 직업일수록 수입이 많다는 언급이 나온다. 어느 나라나 백정은 수입이 좋았다고 한다. 또 사형 집행인은 수입이 상당히 많다고도 한다. 여관이나 술집 주인도 명예롭지 못하기에 돈을 많이 번다고 한다. 불쾌감과 불명예가 심리적인 진입장벽 역할을 해서 수익을 내기 좋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로 불쾌하고 불명예스러운 투자처에 투자하면 수익을 많이 거둘 수 있을 거란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다. 주식은 어떤가? 주식시장에서 남보다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남들이 하지 못한 어떤 일을 해야 한다. 시장이 미처 알지 못하거나 평가받지 못한 가치를 남보다 먼저 알 수 있을 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주식 투자에서 완벽한 성공은 언제 오나? 바로 시장과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데 시장이 틀리고 자신이 옳았다는 것이 밝혀질 때다. 비밀은 바로 남과 다른 해석 능력에 있다. 같은 정보를 가지고도 해석 능력이 달라야 한다. 바로 독서에서 나온다. 나의 경우도 좋은 투자는 인문학적 탐독에서 나온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인문학은 시대를 거슬러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과 돈의 흐름을 간파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준다.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소로스의 사고의 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키워드를 알아야 한다. 바로 오류성과 재규성이다. 오류성과 재규성 때문에 거품이 생긴다. 투자자들의 착각으로 만들어진 거품도 기회가 된다. 소로스는 이렇게 말했다. 시장에 추세가 보이고 투자자들의 착각이 더해져 거품이 형성되는 초기 국면을 발견하면 나는 불에 기름을 붓듯 투자하여 추세를 강화시킨다. 소로스는 거품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로 본다. 그는 향후 거품이 엄청 커질 수 있는 추세를 골라서 투자하며 추세와 투자자들의 착각이 상호 어떻게 작용하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투자하여 투자자들이 착각에서 깨어나기 직전에 남들보다 먼저 빠져나온다. 그는 오류성 때문에 다른 투자자뿐만 아니라 자신도 틀릴 수 있음을 항상 인식하고 예상과 다른 반전을 활용하여 돈을 벌었다. 나는 칸트의 철학이
투자의 무기로 활용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정신적 격자 모형을 갖추라고 조언한 투자자 찰리 먼거의 조언이 바로 칸트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뒤늦게 발견한 것이다. 당신은 세상을 보는 정신적 모형, 즉 판단 기준을 몇 가지나 가지고 있는가?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다. 망치만 든 사람은 세상 모든 게 못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신적 모형을 많이 가질수록 투자에 유리하다는 증거가 있다. 다양한 분야를 조금씩 아는 전문가가 한 분야만 깊이 아는 전문가보다 예측을 잘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다양한 정신적 모형을 많이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예측을 더 잘한 것이다. 1962년부터 1975년까지 다우지수가 연간 5% 상승하는 동안에 먼거의 펀드는 연 19.8%의 수익률을 보여주었다. 먼거는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회계와 경제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으로 촘촘하게 짜여진 격자 모형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정신적 격자 모형을 갖추기 위해서 평생 동안 책을 읽었다. 책을 읽지 않는데도 똑똑한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정말 단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은 워렌 버핏과 내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는지 안다면 깜짝 놀랄 것이다. 오랜 세월을 살아보니 공부가 나의 가장 큰 자산이었다. 나는 평생을 정신적 격자 모형을 투자에 적용하며 살았다. 정신적 격자 모형이 정말 투자에 도움이 되었다. 그의 어록 곳곳에서 독서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민감하게 이익이 변동되는 반도체 주식의 경우는 오히려 고퍼에 매수하여 저퍼에 팔아야 한다. 즉, 경기 민감주는 고퍼에 매수하여 저퍼에 팔아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투자 기준, 즉 정신적 모형이다. 이처럼 정신적 모형이 많을수록 경우에 맞게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어 투자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투자의 세계에서 정신적 모형은 퍼 말고도 많다. 나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의 능력, 기업 사이즈, 이익주의, 차트 형태, 비즈니스 모델, 테마 유형, 장세 판단에 대한 정신적 모형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정신적 모형을 모두 통과한 주식에 한해서만 투자한다. 많은 정신적 모형을 통과할수록 투자의 성공 가능성과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려면 머릿속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신적 격자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다. 정신적 모형은 경제학뿐만 아니라 철학, 심리학, 역사, 과학, 소설에서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독서가 중요한 것이다. 먼거는 칸트의 정신적 모형을 자신의 투자 방식에 적용하여 투자의 대가가 된 것이다. 참고로 퍼는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수치다. 퍼는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 어떤 기업의 퍼가 오라는 것은 5년간 이익을 다 합하면 그 기업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다. 퍼가 10이라는 것은 10년간 이익 합계 가격에 기업이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다. 즉, 퍼가 낮을수록 기업의 주가가 싸다고 볼 수 있다. 소크라테스의 조언은 인생의 거의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그렇고 직업 선택도 그렇고 사업 선택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다. 열심히 노력만 한다고 성공하는 게 절대 아니다. 빨리 망할 뿐이다. 나는 상대적으로 남보다 두려움은 잘 극복하지만 남보다 탐욕이 많다. 폭락장에 투자하는 용기를 낼 수 있었으나 탐욕 때문에 언제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어서 정작 싼 주식이 널려 있을 때는 돈이 없어 살 수 없었다. 내가 탐욕이 많다는 것을 깨달은 뒤에는 현금 비중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수익률이 오히려 좋아졌다.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한다.
전략적 사고의 출발점은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자신을 알아야 불필요한 인생의 슬픔과 불행을 피할 수 있다. 투자의 성공도 자기 자신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명심해야 할 조언이다. 화폐를 늘리면 다음 단계는 인플레이션이다. 화폐 수량의 증가가 물가 상승으로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평균 2년 정도 걸린다. 일단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를 당장 멈추게 할 방법이 없다.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화폐를 늘림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이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올려서 도로를 건설했다고 해보자.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 도로 건설에 참여한 근로자는 임금을 받아 의식주를 향상시켰다. 아무도 도로 건설비를 내지 않았지만 새로운 도로는 생겨났다. 좋은 일만 생긴 것 같다. 정부 지출을 통해서 통화 공급을 늘리면 처음엔 좋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인플레이션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화폐를 찍어내는 것은 알코올 중독과 비슷하다. 왜 진보 정권 때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주식이 더 많이 올랐다. 왜 그럴까? 가장 큰 이유는 당시의 글로벌 경제 환경이었다고 보지만 진보 정권의 경제 정책이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진보 정권은 언제나 큰 정부를 지향한다. 진보 정권은 서민과 약자를 돕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늘리고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걸 좋아한다.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에 따르면 재정 지출과 복지 확대 정책은 처음엔 경기 부양이 되지만 이후엔 인플레이션으로 찾아온다고 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자산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무상복지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한 좌파 정권이 들어선 베네수엘라의 경우 2018년 한 해 동안에만 물가 상승률이 15만 %에 달했다. 1,000원짜리 커피가 1년 뒤에 1,500배 뛰어 150만 원이 된다는 것이다. 정부 지출로 무상복지를 약속한 좌파 정권이 원유 매장량 베네수엘라를 낙원이 아닌 지옥으로 만든 것이다.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을 소득 대비해서 비교한 지표에서 베네수엘라 수도인 카라카스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우연이 아니다.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가장 좋은 피난처가 부동산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서민을 돕겠다는 진보 정권의 따뜻한 복지 정책과 선심 정책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한 서민과 노동자를 궁지로 몰아넣는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충고가 가리키는 복지 정책의 방향을 다시금 확인해야 할 때인 것이다. 전략적 사고 없이 무턱대고 열심히 하면 빨리 망한다. 투자나 사업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승패가 정해져 있다고 손자병법은 말하고 있다. 손문은 먼저 승리한 다음 싸워라 라고 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따져보란 것이다. 승리하는 군사는 먼저 이겨놓고 싸움을 하고 패배하는 군사는 먼저 싸움을 걸어놓고 뒤에 이기려 든다. 싸움을 잘해 이기는 사람은 이기기 쉬운 것을 이기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럼 이길 수 있는 전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전략적 사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거북이가 토끼랑 경주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체력을 기르고 노력하고 쉬지 않고 열심히 달리면 이길 수 있을까? 절대 아니다. 요즘 토끼는 낮잠을 자지 않는다. 거북이는 육상 달리기 시합을 하면 언제나 질 수밖에 없다. 거북이는 육상 시합 대신에 수영 시합을 하자고 해야 한다. 이런 게 전략적 사고다. 난 딸아이의 전략적 사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렇게 말한다.
네가 남보다 잘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네가 남보다 잘 못하는 약점은 무엇인지 고려해라.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해봐라. 향후 세상의 변화 속에서 네가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생각해봐라. 또 반대로 어떤 위협이 있을지도 고려해라. 이런 상황에서 너의 장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잡고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곳에 네 자신을 전략적으로 포지셔닝해라. 이런 게 전략적 사고 방식이다. 이걸 아주 단순하게 말한다면 줄을 잘 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 인생은 줄서기다. 노력과 재능보다 줄을 잘 서는 게 더 중요하다. 돈을 벌려면 독점 기업에 투자하라. 독점 사업에 투자하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독점 사업은 무엇인가? 바로 부동산이다. 그 위치에 그 땅은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돈이 되는 산업은 이미 정해져 있다. 진입장벽이 있는 사업은 경쟁자가 진입하기 힘들다. 핵심은 무턱대고 열심히 하면 빨리 망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재능보다 전략적인 선택이 더 중요하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 중 하나는 북한이다. 같은 민족이고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했는데 남한과 북한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북한의 정책은 전부 선의 아닌가? 식량도 배급, 집도 배급, 병원도 공짜다. 선의가 넘쳐나는 곳이 북한 아닌가? 그런데 왜 북한은 남한보다 못 살까?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선의로 포장된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탈출했기에 생겨난 기념일이다. 몇 년째 계속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니까 마침내 지도자가 올해부턴 각자 도생이라고 선언했다. 개인에게 땅을 나눠주고 각자 책임하에 농사를 지으라고 한 것이다. 그랬더니 그 해부터 풍년이 들기 시작했다. 선의가 지옥문을 연 또 다른 예다. 마오쩌둥이 이렇게 지시했다. 참새는 인민의 약식인 곡물을 훔쳐먹는 인민의 적이다. 적폐다. 참새를 잡아 죽여라. 그래서 중국 인민들이 참새의 씨를 말렸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 대흉년이 왔다. 참새가 없어지니 해충이 창궐한 것이다. 참새 잡기 운동은 결국 4천만 명이 굶어 죽는 결과로 이어졌다. 잘못된 선의의 정책이 지옥의 문을 연 것이다. 어느 날 덩 샤오핑이 하이에크를 초대해서 중국 인민이 배불리 먹고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다. 하이에크는 대답했다. 중국 농민이 생산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하세요. 덩 샤오핑은 하이에크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랬더니 농산물 수확이 늘고 풍년이 왔다. 그래서 덩 샤오핑이 흥묘 백묘론을 들고 나와 선부자론을 펴면서 누군가는 먼저 부자가 되어야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을 오늘날처럼 발전시킨 개혁 개방 정책의 배경이다. 시장은 도덕적 기준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시장은 어떻게 보상하는가? 보상은 노력과 재능에 항상 비례하지 않는다. 운이 작용하기도 한다. 시장은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으로 작동한다. 도덕적 기준은 어디도 끼어들 틈이 없다.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오로지 가격만 맞으면 거래가 되는 것이다. 왜 사람들은 노예의 길을 선택하는가? 불안으로부터 도피하는 또 다른 선택은 종교다. 종교의 세계에는 불확실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다. 종교는 덤으로 현재의 괴로움도 내세에 보상받을 것이란 위로도 준다. 사람들은 자유를 원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유로부터 도피한다. 국가나 구루나 종교로 도피한다. 그래서 노예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 왜 자유를 버리고 노예의 길을 선택할까? 자유는 경쟁이 기본이고
노력이 기본이고 책임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경쟁하기 싫고 노력하기도 싫고 책임지기도 싫은 미성숙한 대중이 쉽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이럴 때 달콤하게 등장하는 정치 세력은 공산주의 같은 전체주의다. 노예의 길을 걷지 않으려면 대중이 자유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성숙해야 한다. 어린애처럼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스스로 노력하고 경쟁을 받아들이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성숙함을 가져야 한다. 워렌 버핏은 투자할 때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그는 물가 상승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여 올릴 수 있는 가격 결정권을 가진 회사의 주식에만 투자하라고 했다. 경제 민주화가 경제 침체를 가져온다. 하이에크는 정치인이 인기에 영합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선심성 재정 지출 정책을 선호할 것이고, 노조는 사회정의란 명목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귀족 노조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경제 민주화가 경제 침체를 가져오리란 하이에크의 이론은 현실 속에서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한국의 도시는 서로 다른 운명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과 판교 같은 도시는 향후 성장할 게 분명하지만 제조업 중심 도시는 침체기를 걷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세계화에 힘입어 기업은 제품을 싸게 만들 수 있는 나라로 공장을 옮겨간다. 인터넷 혁명과 전자상거래 기술의 발달은 세계화를 더욱더 가속화시킨다. 미국 실리콘밸리 IT 기업의 경우 기술자의 연봉이나 집값이 인도 IT 기술자에 비해서 엄청 비싼데도 불구하고 미국 IT 기업은 인도로 옮겨가지 않는다. 집값도 비싸고 IT 기술자 연봉도 비싼 시애틀이나 실리콘밸리는 점점 더 번성하고 있다. 왜 미국 IT 기업이나 바이오 기업은 비용이 싼 인도나 중국으로 옮겨가지 않는 것일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엘리코 모레티에 의하면 세계화가 적용되는 분야가 있고 안 되는 분야가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제조업 공장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옮겨간다. 전기가 들어오고 땅값이 싼 곳이면 어디든 옮겨갈 수 있다.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비용의 논리를 따라 옮겨가지 못하는 산업이 있다. 바로 혁신 사업이다. 자원보다 아이디어, 특허, 기술 같은 것이 더 중요한 산업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인터넷, 바이오 산업, 4차 산업, 첨단 기술 같은 산업 말이다. 그 이유는 혁신 산업은 뭉침의 힘이 작용하는 장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첫째, 풍부한 인재가 있는 곳에서만 혁신 산업은 가능하다. 혁신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사람이다. 둘째, 혁신 산업은 인재들 간의 지식 전파가 중요하기에 후진국으로 옮겨갈 수 없다. 셋째, 혁신 기업을 지원하는 인프라가 중요하다. 혁신 기업이 성공하려면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뭉침의 힘은 혁신 기업이 한 곳에 모이게 만들고 그런 혁신 기업이 모여 있는 도시는 점점 더 발전한다. 반면에 일반 제조업 도시는 세계화 때문에 비용이 싼 곳으로 공장을 뺏기게 돼 쇠퇴한다. 결과적으로 혁신산업 기반 도시와 전통 제조업 기반 도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격차가 커질 것이다. 각 지역의 주요 산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도시의 흥망성쇠를 전망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서부 해안과 동부 해안은 성장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서부 해안에는 IT 기업이 모여 있고 바이오 기업 같은 혁신 기업이 몰려 있다. 동부 해안에는 금융회사와 패션업계 같은 선진 기업이 몰려 있다. 기술 혁신과 세계화는 선진국의 제조업 몰락을 가져왔지만 IT 기업과 바이오 그리고 금융, 패션 같은 혁신 업종엔 비약적인 성장 발판을 만들어 주었다. 인적 자원은 왜 특정 지역과 도시로 몰려드는가? 금융, IT, 바이오, 소프트웨어, 엔터테인먼트 같은
혁신기업의 성공 요인은 무엇인가? 혁신기업의 성공 요인은 인적 자원에 있다. 뛰어난 인재들이 특정 지역과 도시로 몰려드는 이유는 첫째, 우연이다. 둘째, 인재는 뭉치면 뭉칠수록 새로운 아이디어나 혁신이 생겨나기 쉽다. 셋째, 해당 지역은 인재들이 살고 싶은 도시인 경우가 많다. 한국의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통찰은 무엇인가? 첫째, 제조업 중심의 지방도시는 쇠퇴할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 울산, 창원, 구미, 거제도, 군산 같은 제조업 중심 도시는 혁신과 세계화의 거대한 물결에 의해서 점차 침체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둘째, 서울 판교는 IT, 금융, 바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혁신 기업이 자리 잡아 향후 전망이 좋다. 셋째, 정부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도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을 지원하려는 방식으로 정책을 세워야지 지역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 정책을 세워봐야 도시는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의 저자 리처드 플로리다는 정부의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사람들이 기업과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한다는 전통적인 생각이 더 이상 맞지 않는 것 같다. 도시의 성공을 위해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인재를 끌어오는 것이 맞다. 도시가 번성하려면 혁신 기업에 필요한 인재인 과학자, 기술자, 전문 지식인, 예술가 등이 살기 좋게 만들어야 한다. 돈을 벌고 싶다면 혁신 기업이 주도하는 도시에 투자하라.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 이 책에서 얻은 한국 부동산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 통찰은 무엇일까? 서울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한국의 슈퍼스타 도시는 서울뿐이기 때문이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서울과 여타 도시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질 것이다. 서울은 수십 년 동안에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인재가 몰려와서 번영했다. 서울의 크기와 범위는 서울을 위대한 혁신의 집합소로 만들었다. 농촌 사람들도 서울로 상경함으로써 고립을 벗어나 세계 경제의 일부가 되었다. 서울은 한국과 세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서울은 아시아와 유럽, 미국을 연결하는 관문이다. 한국은 혁신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고 서울은 한국 성장의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서울은 한국의 혁신 집합소다. 정약용은 자식에게 서울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했다.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수십 리만 떨어져도 야만적인 지역인데 먼 지방은 더하다. 서울에 살 곳을 정해 세련된 문화적 안목을 떨어뜨리지 마라. 내가 유배를 당한 처지여서 너희들을 농촌에 물러나 살게 하지만 훗날 계획은 꼭 서울 심리 안에 살도록 하는 것이다. 정약용은 실학자였다. 탁상 공론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학문을 추구하는 정약용이 보기에도 대도시인 서울에 살아야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도시의 성공 요인은 무엇인가? 도시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일자리 이외에 음식 문화, 패션 문화, 엔터테인먼트와 예술을 즐기기 쉽고 짝을 만나기 용이하냐에 있다. 그리고 치안이 좋고 자녀를 교육시키기 좋은 곳이어야 한다. 서울 집중화와 발전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그러니 서울에 집을 사야 한다는 것이다. 물려도 서울에서 물려야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고 수익을 낼 수 있다. 승부처가 항상 서울이라는 점은 어떤 경우에도 달라지지 않는다. 결국 인구가 늘어나는 곳에 비옥한 부동산을 사야 한다. 기승전 서울이다. 서울에 똑똑한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평범한 월급쟁이가 평생 월급 모아서 번 것보다 더 많이 벌 수도 있다는 얘기다. 케인즈는 주식 투자를 어떻게 했을까? 케인즈는 주식 투자로 오늘날 화폐 가치로 따지면 약 3천만 달러 정도 번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투자 초기에는 주식시장이 미인 선발대회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케인즈는 자신의 기준이나 생각보다 대중의 평균적인 생각과 행동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중보다 한 박자 빨리 움직이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케인즈는 1929년 대공황을 겪으면서 대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추후 그는 새로운 투자법을 정립했다. 케인즈는 자신의 주식 투자법의 중심 원칙은 일반 대중의 의견과 거꾸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모두가 투자 대상의 장점에 동의하면 불가피하게도 그 투자 대상은 너무 비싸져 매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케인즈는 타인의 동의도 얻고 싸게 사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케인즈는 주식 투자에서 승리와 성공은 언제나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결코 다수가 함께 누릴 수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케인즈는 어떤 종목이 좋게 보인다고 발표했을 때 다수가 동의하면 오히려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집중 투자하라. 케인즈는 시간이 갈수록 올바른 투자법이란 자기가 잘 알거나 경영 방식을 믿을 수 있는 기업에 큰 돈을 집어넣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 케인즈는 소수의 종목에 집중 투자해야 제대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장기 투자하라. 그는 비가 올 때나 안 올 때나 몇 년 동안 꾸준히 보유할 수 있어야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눈앞의 주가 등락은 무시하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법이라는 이야기다. 워렌 버핏과 동일한 주장이다. 신용 투자하지 마라. 주가 변동성이 너무 크기에 신용 주식 투자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 99번을 성공시켰다고 해도 단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게 끝장날 수 있기 때문이다. 워렌 버핏도 신용 투자를 칼을 심장을 향해 핸들에 달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다. 하루하루 시장의 변동을 무시하라. 현명한 투자자라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매도하면 안 된다고 충고했다. 싸게 사라. 케인즈는 자산 가치와 수익력에 비해서 시장에서 싸게 거래되는 주식을 사라고 했다. 케인즈의 투자법은 전문 투자자인 워렌 버핏에게 계승되어서 워렌 버핏을 세계 1위 겁으로 만들어준 것이다. 당신이 아직 부자가 아니라면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집중 투자해야 한다. 피터 린치는 개인 투자자라면 5종목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집중 투자에서 필수적인 지침은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 투자라야 주가 변동성을 극복하고 높은 수익으로 보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산을 주식과 부동산으로 분산 투자하면 수익률의 변동폭을 줄여서 인생의 굴곡을 좀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 손실 공포감 때문에 적금과 예금만 하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멀리하는 것, 이 본능을 극복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아무데도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투자를 시작하라. 부자가 되는 비결은 저축하고 또 저축을 투자하는 데 있다. 저축하고 투자하고 또 저축하고 투자하고 지루한 반복이 부자로 가는 길이다. 젊음은 영원하지 않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용기 내고 부딪히고 노력해야 한다. 데니엘 커나먼은 사람들은 높은 기대 수익률이 예상되어도 손실 가능성이 있으면 두려움 때문에 투자를 회피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부자가 되려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합리적인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 돈 없는 사람도 투자는 해야 한다. 바로 부자 동네 인근을 노리면 된다.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의 원리는 부자 동네랑 얼마나 가까운가에 있다. 주식 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5종목 정도로 분산 투자하고 그 중에서 수익이 난 종목의 경우는 추세가 꺾일 때까지 계속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인데 서둘러서 매도해버리면 큰 수익을 얻지 못한다. 주식 투자에서 큰 돈을 번 사람들 대부분은
소수의 종목에서 대박이 났다. 투자하는 종목 모두에서 수익률이 높았던 것은 아니다. 꽃을 꺾고 잡초에 물을 주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라. 파레토는 세상에 부는 20대 80의 법칙, 상위 20%가 전체 부의 80%를 가지는 것에 따르며 이는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20대 80의 법칙을 활용한다면 상위 20% 부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 면에서 유리하다. 주식 투자자라면 분산 투자 후에 소수 상승세 종목의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 전체 종목의 20%가 전체 수익률의 80%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금융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푼돈을 벌다가 한 방에 날아간다. 블랙스완의 교훈은 무엇인가? 금융상품의 실제 리스크는 수학적으로 계산한 확률보다 더 크다. 그러니 리스크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돈 벌고 싶다면 혁신기업에 투자하라. 창조적 혁신이 경제 성장을 창출한다. 혁신이란 무엇인가? 슌페터는 혁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마차를 단순히 연결한다고 기차가 되지 않는다. 즉, 기존의 패러다임이나 전통을 뛰어넘는 창조적인 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 스티븐 잡스의 아이폰 같은 상품이 좋은 예다. 이런 창조적 혁신이 나타나면 자본주의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발전한다. 천재 한 명이 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기업가의 혁신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 슌페터가 가리키는 투자 종목은 무엇인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5G 통신 분야의 기업들이다. 이 중에서 유망하고 싼 종목을 고르면 된다. 돈이 움직이는 방식을 읽을 줄 알았던 한비자가 남긴 글이다. 수레를 만드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길 바라지만 관을 만드는 사람은 사람들이 빨리 죽기를 원한다. 그렇다고 전자가 좋은 사람이고 후자가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가난한 사람에게 수레를 팔 수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에게 관을 팔 수 없을 뿐이다. 사람을 증오해서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만 관을 팔 수 있고 그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기회만 있다면 언제든 돈을 떼먹으려 든다. 투자도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 세계를 공황의 위기로 몰아놓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다. 미국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다음에 돈을 갚지 못하면 집을 비우고 집 열쇠를 은행에 반납하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죽을 때까지 꼬리표를 달고 따라다니기에 어떻게든 갚아야 하는 것과 다르다. 그러다 보니 돈 없는 사람들이 무리하게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집에 베팅하는 한탕주의 도덕적 해이가 미국에 만연하게 된 것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결국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도덕적 해이에 빠질지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벌어진 것이다.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도덕적 결함이 없어 보이는 내 친구도 미국에서 집을 사고는 집값이 하락하자 집 열쇠를 은행에 넘겼다고 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인간은 돈을 떼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돈을 떼먹으려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투자에 성공하려면 원시적 본능을 극복하라. 대다수 사람들은 본능대로 산다. 가난하게 사는 게 제일 쉬운 선택이기 때문이다. 본능대로만 살면 저절로 가난하게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다수가 가난하고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거인의 어깨에 꼭 올라타시길 바랍니다.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